예, 명작 고전 읽기 3주차. 에는 우리가 까미의 이방인을 읽고 있지요. 어, 오늘은 3주 2차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시 때는 알베르 까미의 전기적 사실과 문학에 대한 그의 문학 세계를 주로 1차 시에는 살폈죠. 그리고 예, 처음부터 지금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명작 고전 읽기 3주 2차 시인데 3주 차에는 까미의 이방인을 읽고 있다. 이런 얘기죠. 1차 시 때 시간을 시간 체크를 제가 몇 차시마다 30분 기준으로 수업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36분인가 이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예, 시간을 잘 확인해 가면서 해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거니까. 예, 하여튼 알베르 까미는 이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좀 뭐 힘든 여러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또 대학에서도 그렇고 매우 훌륭한 그런 그 은사들을 스승들을 만나서 그의 철학이 연글고 문학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도 사실은 뭐 그 이방인의 소설의 주요 내용과 주제의식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폈죠.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이방인이 노벨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죠. 알베르 까미의 출세작이고 이제 알베르 까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런 작품이죠. 대표적으로 뭐 이방인과 페스트가 있고 전락도 있고 작품은 많습니다만은 이번 3주차는 이방인, 4주차는 페스트 이렇게 읽기로 하고 있죠. 어쨌든 이방인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이제 그 우연치 않게 해변가에서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죠. 이 메르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음에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어떤 부조리한 상황을 그런 그 자신의 철학을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부조리성과 반항의 어떤 정신 세계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방인의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의 그 줄거리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여기 봅시다. 1942년에 이방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까미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젊은 무명 작가에 불과했죠. 낯선 인물과 독창적인 형식으로 현대 프랑스 문단에 그야말로 이방인처럼 나타난 이 소설은 프랑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빠진 적이 없는 걸작이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하여튼 뭐 프랑스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01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자, 이방인은 작품 그 자체로 보나 20세기 서사 형식의 역사에 있어서나 매우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간 당시부터 하나의 문학적 사건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성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같은 건 유사한 게 뭡니까? 생존에 대한 본능적 욕구죠. 이게 이제 인간도 동물종에 속하고 그래서 여타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존 본능을 그런 욕망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뭡니까?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언어라든가 도구라든가 뭐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차이점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그게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은 뭡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역사, 그 다음에 학문, 과학기술, 그러니까 인류 문명 전체의 진보는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세 천년 가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천년은 소위 주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종교개혁이라든가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세계사적인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중세의 그런 주술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이성의 어떤 신뢰,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로 변모가 되는 거죠. 그게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원한 신뢰가 근대의 역사적 어떤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인간 이성의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죠. 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는 것을 목도한 지식인들이 도대체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한 신뢰를 회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얘기.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공허를 경험한 당대 독자들에게, 그래서 까미의 이 소설은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마다하지 않는 이 메르소라고 하는 이방인의 한 메르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관습과 규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방에서. 그러니까 소설은 어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어떤 인간형의 제시,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지난 시간에 뭐 2차 시에도 문학의 개념과 문학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를 설명할 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설에서 인물이죠. 인물이고 그 인물이 활동하는 어떤 배경, 역사적 또는 시간적, 공간적 이런 배경들, 그러니까 인물과 배경과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건, 그러니까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소설 구성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인물이죠.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 유형의 인물의 그 어떤 제시, 그러니까 가 매우 중요한데, 알베르 까미는 이방인을 통해서 메르소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 새롭냐?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다시 되짚어 보면 그 요양원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또 이 메르소는 덤덤하게, 그다음에 천천히 요양원을 방문하죠. 그래서 그 정문을 지키는 수위에게 또 담배 불을 이제 얻어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렇게 슬퍼하는 표정을 짓지도 않고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근데 왜 이제 메르소를 부도덕하고 그런 인물로 단죄하는가? 이렇게 기존의 어떤 관습과 규칙 밖에 존재하는 그런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런 인물의 제시. 그래서 현실에서 소외되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마주하는 그런 실존의 체험을 강렬하게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고전의 그런 반열에 올라 있죠. 예. 이방인 출간 당시에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또 세계적인 지성입니다. 이제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철학이나 뭐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뭐 자연과학자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그야말로 인류 문명의 어떤 그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과 철학, 철학과 역사와 문학의 뭐 과학기술도 그렇고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죠. 롤랑 바르트도 세계적인 그런 지성입니다. 자, 롤랑 바르트는 이방인이 출간할 때 이 짧은 소설을, 이 이방인은 굉장히 짧은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단편과 그 중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짧은 분량의 소설입니다. 이 짧은 소설을 뭐라고 이렇게 호평을 했냐면 건전지의 발명과 맞먹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이탕 피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현대적인 감수성을 완벽에 가까운 고전적인 형식으로 끌어올렸다. 그 다음에 뭐 엠마누엘 무니에 같은 사람은 뼛속까지 고전적인, 다시 말해서 의도적이고 정돈되고 군더더기 없는 문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청교도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면의 분열의 아픔과 어둠을 간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사르트르는 이런 모든 그 어떤 찬사를 종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는 그 이전에 까미와 갈라섰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까미의 어둡고도 순수한 작품 속에서 미래의 프랑스 문학의 주된 특징들을 식별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어떤 고전적인 문학을 약속한다. 그 문학은 아무런 환상도 주지 않지만 인간성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가혹하지만 불필요한 폭력은 배제하는 열정적이지만 절제된 문학이다. 뭐 하여튼 그 굉장히 뛰어난 어떤 소설로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레토릭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신문 뭐 이상의 신문, 뭐 신문 너머의 신문. 그러니까 이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까미의 이방인은 소설이지만 소설 이상의 소설, 소설 너머의 소설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전 명작 고전 읽기를 통해서 15주 동안 내가 선별한 좋은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긴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이제 읽는 것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몫이죠. 예, 나는 이제 작가의 작품 세계, 그다음에 그런 작품 세계가 그 문학 작품의 텍스트에 어떻게 잘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진료고리와 함께 주제의식이 무엇인가, 그 주제의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매번 정리해 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도서관에 내가 소개하는 책들은 아마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좀 빌려서 아니면 좀 구입을 해서 곁에 두고 그 원본을 그 올 텍스트 소설을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술술 잘 읽혀지지는 않죠. 작가 그다음에 인물들도 그렇고 지명도 그렇고 우리 문화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아가면서 예, 좀 까다롭거나 읽기 싫을 때는 그냥 뭐 던져두었다가 또 다시 읽어보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권씩 읽어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권합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베르카미의 문학세계 전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부조리의 문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까미와 부조리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불합리하다, 배리,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순된다, 불가해, 도무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조리.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국어 사전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되고 있고요. 철학에서는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어떤 것,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 불가이한 것. 그러니까 본래는 사실은 이제
조리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조리니까, 그렇죠? 안 입을 때니까 조리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그 논리적, 그런 이제 논리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말이었죠, 본래는. 그런데 이제 이 합리주의 철학의 한계 속에서 등장한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용어가 됐죠. 실존주의는 우리가 2주차에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으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이해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앞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 그 교양인으로서 이 정도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그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자료를 보면서 또 이 수업을, 그 영상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 좋은 것은 이렇게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 있죠.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제 우리 학교 그 수업 영상, 수업 관리 시스템에도 올리지만, 또 내가 내가 유튜버는 아닌데 지금 4학기째,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학 강의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강의 영상을 전부 유튜브 계정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문학과 실천이라고 하는, 심령이 문학과 실천, 그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내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니까 뭐 찾아서 좀 들어보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부조리. 그래서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모든 일을 완전히 해낼 수도 없고, 또 이제 우리는 결국은 죽는 거죠. 언젠가는 죽죠. 그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환상을 품는다거나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까미는 전제합니다. 왜냐, 인간이 미래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이렇게 코커스 산의 꼭대기까지 이렇게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에서는 다시 바위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국 미래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허무주의적인 그런 또 세계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토에서, 지난번에 살폈던 구토에서 사르트르는 마로니에 나무의 뿌리와 같은 삶을 그 자체를 직시할 때, 그 위에는 사실상 그것이 부조리다. 그런 때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구토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베르 까뮈는 그것을 다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시지프 신화에서 부조리란 본질적인 관념이고 제1의 진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면 인생은 부조리한 것이다. 헛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의 삶이 부조리한 것이라 해도 나는 계속해서 오직 인간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이 생각하는 능력, 이성의 어떤 힘,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성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이 상황, 부조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이지 못한 신의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르트르나 알베르 까미나 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아, 그런 그 주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이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이제 중요하게 갖고 있는 작가들이죠. 그래서 미래나 영혼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겠다. 다만 나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삶에 충실할 것이다. 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프 신화
첫째 줄에서 진실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한 가지, 즉 자살의 문제다. 습관과 타성으로 진실의 욕망을 속이며 살아가던 인간에게 어느 날 문득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사실이 떠오르고 죽음에 질문을 던지는 자는 당연히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세계 내에 던져진, 그렇죠?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으니까 우리는 우연히 세계 내에 던져진 그런 존재라고 했죠. 세계 내에 던져진 실존의 부재하는 존재 이유. 우리는 사물의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그 사물의 존재 이유, 목적. 이것이 우리는 그건 사물에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않다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그 존재의 어떤 목적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한한 자유고 그 자유에는 그 선택에는 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인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부터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이 알베르 까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을 이제 그 소설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지프 신화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방인은 소설로 시지프 신화는 어떤 철학적 논설로 자신의 그런 철학적 그 세계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알베르 까미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사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처하는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해를 느끼고 자살하는 것이고 이건 뭐 사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천착을 깊이 살피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상으로 돌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의 소설 메르소는 바로 이러한 그 타성에 젖은 사람들과는 변별되는 이런 인물을 이방인에서 까미가 만들어낸 거죠. 알겠죠? 세 번째,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메르소는 문명에 도전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반항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나는 반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까미의 실존주의 철학, 부조리의 철학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알겠죠?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지를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고 당연히 세 번째 선택지죠. 주체적인 인간의 삶. 예.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나 세계가 그 자체로서 부조리한 건 아니다. 모순되는 두 대립항의 공존 상태, 즉 이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부조리한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좌절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진시황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불로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거나 그러나 죽지 않은 제왕이 없죠. 그 절대 권력과 무한한 부를 누렸던 그런 고대 황제들도 그다음에 현대의 어떤 이런 독재자들도 너나 없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조리하다 이런 얘기죠. 누구나 죽는다. 우리가 평등하지 않죠. 우리 인간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평등하지 않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죠. 근데 딱 하나 정말 평등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누구든 예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은 평등하죠. 예. 바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주어진 그 부조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이 시지포스 산에 그저 이제 코카서스 산에서 시지포스가 그 산의 정상까지 끊임없이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실존적인 어떤 선택이 우리의 삶의 자세다 정하는
그걸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부조리에 저항하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소설 이방인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의 합리성에 절망한 젊은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도덕을 제시했고 실존주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알베르 까미는 부조리의 감정이나 감각에 빠져 절망이나 자살에 이르는 허무주의를 긍정하는 대신에 인간과 세계, 의식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반항적 인간의 길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인간은 결국 뭐냐면 부조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간, 즉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인간이다. 이런 뜻이지 부조리한 인간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까미가 말하고 있는 부조리에 저항한다, 반항한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명작 고전 읽기 3주 2차 시 까미의 이방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